늙으니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지혜의 목소리는 악마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방 한쪽에서는 동현이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담배를 문 채 무심히 말했다. 시끄럽게 하지 마. 경찰이라도 오면 큰일이야. 그 눈빛에는 가족을 향한 연민은커녕 짐짝을 대하는 무심함만 가득했다. 그 소리가 여순옥의 가슴을 갈라놓았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입술에서는 핏기가 배어나왔고 눈가에는 고통과 수치가 뒤엉켜 있었다. 동현의 말은 차갑게 방 안을 맴돌았고 지혜의 발끝은 이미 사람의 체온을 잃은 살에 닿아 있었다. 민재는 방문 틈 사이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흔들림마저 진실의 일부였다. 손자의 손끝은 싸늘했으나 눈빛은 뜨거웠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덮일 것임을, 지금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할머니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힐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숨을 죽이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른 아침, 여순옥은 얼굴에 선명한 멍을 달고 신포동 시장 골목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푸른 비닐을 씌운 야채 가판대 너머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눈을 찡긋하며 물었다. 아이고, 여순옥 씨 또 어디 다치셨어요? 여순옥은 손으로 뺨을 가려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에 문틀에 부딪혔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이 어두워서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말은 정교하게 연출된 변명처럼 매끈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닿지 않았다. 여순옥은 길게 숨을 쉬고 속으로 무너졌다. 진실을 말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진실을 말하면 집에 돌아갔을 때 폭력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구들을 맞았다. 어머니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돌아다니기만 하시네. 그 말에는 존중이나 연민이 단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다. 여순옥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녁거리 좀 사왔어. 그러나 대답은 또 다른 가시를 불러냈다.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뭘 나가세요. 아, 집에서 가만히 있으시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동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취급했다. 그 모습에 여순옥의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금 찢어져 나왔다. 가정은 보호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서서히 무너졌다. 민재는 그 장면을 보고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민재는 자기가 사랑하던 할머니의 얼굴에서 멍이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손자는 어째서 자신이 이 폭력을 막지 못하는가를 자책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 달빛이 할머니의 멍진 얼굴을 비추자 그 여운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여순옥은 손자의 눈을 바라보고 힘겹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문에 부딪혔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고무하게 울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숨결은 더욱 낮아졌다. 민재의 마음은 불편한 결심으로 무거워졌다. 그는 결정했다. 이 참혹한 진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 그 용기는 손에 든 작은 기계 장치에 들어갔다. 민재는 녹화된 화면이 누군가의 귀를 열게 하고 누군가의 손을 움직이게 하리라 믿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아침, 여순옥은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붓고 푸른 멍이 눈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매만지며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수치,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지혜가 이미 예리한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녁거리 산다고 해놓고 또 이상하게 하고 다니셨죠. 사람들한테 자꾸 눈치 보이게 하지 마세요. 차갑게 뱉어낸 목소리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낡은 가구를 정리하듯 무심하게 내던져진 말이었다. 순간 민재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또 다치셨어요. 민재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걱정은 가득했다. 여순옥은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문에 부딪혔을 뿐이야.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되는 거짓말은 이제 익숙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동현은 술 기운이 덜 깬 듯 멍한 눈으로 국을 떠먹고 있었고, 지혜는 숟가락을 들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 동네에서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괜히 우리 집 망신만 시키잖아요. 여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탁자 위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동현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엄마, 제발 조용히 좀 살아.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 그 말은 아들의 목소리로 들렸지만 내용은 낯설고 차가웠다. 그 순간 여순옥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부모의 관심은 할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뿐이었다. 체면을 걱정하는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잔혹하게 들렸다. 민재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분노와 무력감이 커져만 갔다. 학교에 가는 길. 민재는 가방 속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장면들을 다시 보자 그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할머니의 얼굴 위로 내리치던 손, 무심한 아버지의 담배 연기, 잔혹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민재는 칠판을 바라보지 못했다. 교실 안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멀게만 들렸고 머릿속은 할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보험금만 있으면 다 끝나. 그 한마디는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학교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컴퓨터에 USB를 꽂아 영상을 옮기면서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혹시라도 휴대폰을 빼앗기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저장해 두면 안전하리라 믿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지만 마음속 다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지혜는 할머니의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젓가락을 떨어뜨린 순간에도, 발걸음이 느려진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날아왔다. 동현은 여전히 무심하게 술잔만 기울였다. 민재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손끝을 꽉 쥐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어둠을 끄집어낼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스쳤다. 혹시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챈다면 자신도 할머니처럼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민재의 두려움은 커졌지만 그 두려움은 동시에 용기로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안의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 밤 민재는 다시 한번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집안은 정적에 잠긴 듯 고요했지만 민재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며 다시 다짐했다. 오늘 밤 반드시 부모의 진짜 얼굴을 기록해야 한다. 거실 쪽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동현의 목소리였다. 지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그의 말투는 피곤했지만 차갑게 울렸다. 지혜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다. 내일이 좋아. 보험회사에서 의심하지 않게끔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지.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하든 욕실에서 넘어진 것처럼 만들든.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모의 대화는 마치 저녁 반찬을 고르는 것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섬뜩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시작했다. 이어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이밀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목소리와 실루엣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혜는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늙은이가 쓰러져 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빚도 갚고 민재 등록금도 나오잖아. 그 순간 민재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이 부모의 입에서 나오자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 할머니가 희생돼야 한다는 건가? 그는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민재는 결심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대화 몇 번, 영상 몇 개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진실을 잡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여순옥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여전히 성심껏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혜는 곧장 쏘아붙였다. 어머니, 이 반찬 또 왜 이렇게 짰어요? 먹을 수도 없게 만들어서. 동현은 신문을 보며 무심히 대꾸했다. 그냥 넘어가.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 쪽을 바라봤다. 얼굴은 여전히 어제의 멍이 선명했지만 입술에는 아무 말도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 미소가 민재의 가슴을 더 찢어놓았다. 학교에 간 뒤에도 그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수업 시간마다 시계만 바라보며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교실을 빠져나와 공중전화를 찾았다. 할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짧고 떨리는 목소리 끝에 들려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지만 그 담담한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고통을 민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언제든 기록할 수 있도록. 마침내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지혜가 여순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다.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어서. 늙은이가 뭘 더 버티겠다고. 방 한쪽에서는 동현이 담배를 문 채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여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이건 민재 몫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혜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고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다. 민재는 방문 뒤에서 그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외쳤다. 더는 용서할 수 없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할머니를 구해내야 해.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챈다면 자신까지 이 잔혹한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지만 민재는 끝내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날 밤 녹화가 끝난 후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늙으니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는 눈가를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증거로 할머니를 지켜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민재는 밤새 잠을 설쳤다. 새벽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책상 위 USB와 휴대폰을 번갈아 비췄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더 단단해졌다.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하면 할머니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컴퓨터에 옮기고 여러 폴더로 분산 저장했다. 하나는 학교 도서관 컴퓨터에 백업했고 하나는 은행에 맡긴 서랍장 안에 작은 금고, 메모리에 복사해뒀다. 설사 집에서 추궁을 당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침 식탁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지혜는 얄미운 미소로 여순옥이 떠는 손을 바라보며 접시를 집어들었다. 당신 요즘 장 보는 거 멈춰요. 쓸데없이 눈에 띄면 곤란하잖아. 동현은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재는 조용히 밥을 삼키며 눈치를 살폈다. 부모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졌고 그 잔인함은 당장은 말로만 머물렀지만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직장에 간 동현이 없을 때 지혜는 민재를 붙잡고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며 웃는 얼굴로 요청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있었다. 민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부모가 이미 뭔가 감지한 걸까?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네려 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두려움이 손을 멈추게 했다. 지혜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그 말에 민재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휴대폰을 주머니 속 작은 지퍼 포켓으로 옮기려 했다. 움직임을 눈치챈 지혜가 성큼 다가와 손을 뻗었다. 민재의 손과 지혜의 손이 스쳤다. 손끝에 전해지는 긴장감이 전신으로 퍼졌다. 그때 문득 벨이 울렸다. 현관문 쪽에서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그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가방 속 더 깊은 곳으로 숨겼다. 이웃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가져온 반찬을 가득 들고 왔다며 집안 분위기를 수선스럽게 만들었다. 지혜는 황급히 이웃에게 화를 내듯 인사만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민재의 숨이 잠깐 돌아왔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지혜가 다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며 슬쩍 민재의 가방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요동쳤다. 혹시나 부모가 휴대폰을 검사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USB가 노출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까? 민재는 손에 잡힌 수저를 꽉 쥐었다. 오후가 되자 민재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학교 컴퓨터에 접속해 백업한 파일들을 다시 확인하고 암호를 한 번 더 바꿨다. 자료를 정리하며 그는 자신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의 눈빛과 손에 남은 상처,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씩 되살아났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일이다. 민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부엌에서는 지혜가 또 조소를 섞어 말했다. 이제 그만 가족 일은 집안에만 두고 살자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더 크게 흔들렸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가장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방 한구석에 앉아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인천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파도는 쉬지 않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며 모양을 바꿔가지만 결국 해안에 머문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이 거대한 파도처럼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되새기며 조용히 잠을 청하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 인천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습한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며 더욱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순옥은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연약한 손목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고 뜨거운 김이 얼굴에 멍든 자국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국을 저었다. 식탁에 앉은 지혜는 국냄비를 흘끗 쳐다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를 뱉었다. 또 된장국이에요? 입맛도 없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자꾸 끓여대요. 동현은 술 기운이 덜 가신 얼굴로 신문을 뒤적이며 무심히 말했다. 그냥 먹어. 배고프면 다 똑같아. 그 말투에는 아들로서의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귀찮음을 감추려는 냉담함만 가득했다. 민재는 젓가락을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국을 뜨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여순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재야. 이렇게라도 입에 넣을 수 있으면 된 거지.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을 읽어낸 민재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녁이 되어 가족 모두가 다시 식탁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생선구이와 반찬이 놓였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혜는 젓가락으로 생선을 쿡쿡 찌르며 말했다. 어머니, 동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궁금해한다니까요. 괜히 돌아다니면서 말이라도 흘리신 거 아니에요? 여순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장 보고 들어왔을 뿐이야. 그러나 지혜는 믿지 않는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동현도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엄마, 제발 얌전히 좀 있어. 괜한 소문 나면 우리 다 피곤해져. 민재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부모의 걱정은 할머니의 상처가 아니라 체면과 소문뿐이었다. 여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마저도 이내 손끝으로 닦아내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재는 할머니 방을 찾았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묻자 여순옥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넌 걱정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운명이니까. 그 말에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감추는 모습조차 견딜 수 없었다.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할머니를 가둬두지 않겠다. 밤이 깊어가자 거실에서 또다시 부모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민재는 문틈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욕실이 미끄럽게 보이도록 해두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동현이 낮게 웃었다. 그래, 빨리 끝내야지. 오래 끌면 애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민재의 손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았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화면 속에는 부모의 실루엣과 목소리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증거를 모아 반드시 할머니를 지켜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요동쳤다. 두려움은 자신이 이 싸움의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고, 결의는 끝내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의지였다. 민재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참으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민재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천의 좁은 골목길에는 피 냄새가 남아 있었고 집안은 더 축축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눈을 뜨자마자 가방 속 휴대폰과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그대로였다. 하지만 오늘도 부모가 자신을 의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아침 식탁에 앉자 지혜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민재야, 네 휴대폰 좀 보여줄래? 게임만 한다면서? 대체 무슨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지 궁금하네. 동현도 신문을 덮으며 눈길을 보탰다. 맞아. 요즘 밤마다 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민재의 손에 땀이 배어들었다. 가방 안에 있는 휴대폰에는 부모의 잔혹한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걸 들키는 순간 자신과 할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게 뻔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지혜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럼 보여줘. 아무 문제 없으면 당황할 것도 없잖아. 민재는 속으로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듯 했지만 미리 준비한 애까짜도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오래된 기기라 저장된 것도 거의 없었고 일부러 게임 화면만 켜놓았다. 지혜는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돌려주었다. 하지만 동현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클라우드는 뭐냐? 네가 자료를 올려놓은 것 같던데. 민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학교 과제 자료예요. 교수님이 공유하라고 해서. 동현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민재는 직감했다. 부모는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걸. 저녁 무렵 거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여순옥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다리에 풀리며 넘어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지만 가까스로 소파에 몸을 기대며 버텼다. 놀라 달려온 민재가 부축했을 때 바닥이 이상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아침에 닦아놓았던 곳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리가 좀 아프네. 여순옥은 힘겹게 웃었지만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지혜는 가짜로 걱정하는 듯 다가와 말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 말투 뒤에 숨은 비열한 기운을 민재는 똑똑히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이제는 단순히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가 계속 덮어씌우고 꾸며댄다면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야 한다. 그가 선택한 곳은 동네 주민회관이었다. 어르신들이 매주 모이는 정기 모임이 며칠 뒤 예정돼 있었다. 민재는 USB를 손에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사람들이 직접 본다면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바람 소리 속에 민재의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들키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손자의 사랑만을 믿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할머니를 떠올리자
두려움보다 결의가 앞섰다. 내일은 반드시 준비를 마쳐야 한다. 민재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창밖 어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주민회관 모임이 다가올수록 민재의 마음은 불안과 결의 사이를 오갔다.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에 들러 USB 안의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지혜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밀치며 소리치는 장면, 동현이 술기운에 웃으며 보험금을 언급하는 장면, 그리고 거짓된 연기를 하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만 챙기려는 장면까지. 짧은 영상이었지만 누구라도 진실을 믿게 할 만큼 강렬했다. 민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복사본을 2개 더 만들었다. 하나는 학교 선배에게 자료 부탁이라며 건넸고, 또 하나는 주민회관 근처에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맡겼다. 만약 자신이 폭로 도중 부모에게 제지당하더라도 다른 손에서 진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동현은 술병을 비우며 민재를 노려봤다. 너 요즘 어디서 뭐 하냐? 집안일도 안 돕고 공부도 소홀한 것 같고. 지혜도 곁에서 거들었다. 그래, 휴대폰만 붙잡고 사는 게 의심스럽지 않니? 민재는 최대한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전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순옥은 그 대화 중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단지 국을 뜨던 손만 덜덜 떨리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나게 할게요. 밤이 깊어갈 무렵 또다시 불길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지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내일 아침이 좋아.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으면 아무도 의심 못해. 동현도 맞장구 쳤다. 그래, 자연스러운 게 제일이지. 문틈 사이에서 녹화를 이어가던 민재의 손이 떨렸다.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지만 부모의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다짐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어. 내일 주민회관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 방 앞을 지켰다. 혹시라도 부모가 바로 행동에 옮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방 안에서는 약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할머니, 내일이면 꼭 지켜드릴게요.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푸른빛이 창가를 스쳤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그 순간 여순옥의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민재의 물음에 여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했다.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민재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공포의 그림자였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끝나요. 절대 다시 이런 일 겪게 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민회관 모임 당일 아침, 인천거리는 이른 봄비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민재는 서둘러 교복을 입고 책가방 속 USB를 여러 번 확인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표정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혹시라도 부모가 눈치를 채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탁에 앉자마자 지혜가 차갑게 물었다. 오늘 학교는 언제 끝나? 평소 같으면 별 관심도 없던 그녀가 묻자 민재는 순간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평소랑 똑같이 저녁쯤에야 끝나요. 동현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래, 늦어도 괜찮겠네. 민재는 속으로 소름이 끼쳤다. 부모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아침 내내 수업에 앉아 있었지만 글자 하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손가락은 땀으로 젖어 노트 위를 자꾸만 두드렸.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교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을 지나 주민회관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관 앞에는 이미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장터에서 갓 사온 채소 봉지를 든 이웃 아주머니, 막걸리 한 잔 기분 좋게 마신 듯 얼굴이 붉은 아저씨, 그리고 평소 여수녹을 챙기던 동네 할머니까지 모두가 오늘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ESB를 주머니 속에서 꼭 움켜쥐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할머니 여수녹이 주민회관 문 앞에 나타났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은 평소보다 더 힘겨워 보였다. 민재는 깜짝 놀라 다가갔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몸이 불편하신데. 여수녹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나와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니. 그 순간 회관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일더니 곧 동현과 지혜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민재와 여수녹을 살피고 있었다. 민재의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부모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그 의도는 뻔히 보였다. 지혜는 곧장 여수녹에게 다가와 손목을 붙잡았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곳에 왜 나오셨어요? 집에 가서 쉬셔야죠. 동현도 뒤에서 거들었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 괜히 얼굴 비추지 마세요.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순간 회관 안의 사람들 몇몇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는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 회관 안은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동현과 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들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관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스크린 앞에 선 민재의 손이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지혜가 황급히 앞으로 달려들며 외쳤다. 안 돼. 그건 거짓이야.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화면은 어둡게 깜박이며 재생을 시작했고 곧장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이,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 순간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 속에서 거실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천천히 살아났다. 화면에는 지혜의 날카로운 손길과 동현의 무심한 표정이 이어졌고 이어서 들려오는 음성은 회관 안을 얼어붙게 했다. 늙은이,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웅성거리던 목소리들이 갑자기 침묵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입술을 깨무는 소리가 들렸고 어린 시절 여수녹을 알던 몇몇 이웃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재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불과 며칠 전 할머니의 아픈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혜는 허둥지둥 일어나 소리쳤다. 합성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손의 땀, 몸의 흔들림, 침묵의 빈틈을 채우는 숨소리까지 모두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목소리의 떨림, 배경 소음의 연속성,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의 흐름은 쉽게 조작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였다.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을 부르자고 소리쳤다. 누군가 이미 휴대폰을 꺼내 1100에 전화를 걸었고 곧 외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수군거림을 넘어 참을 수 없는 경악으로 변해갔다. 동현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지혜의 눈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흔들렸고 한때 가족의 기둥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체념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스크린에 비친 증거를 확인한 형사는 진지하게 사건을 기록하며 두 사람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민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뒤에 앉은 할머니를 돌아봤다. 여순옥은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통곡했다. 오래 묵혀온 상처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동네는 한동안 술렁였다. 일부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또 일부는 분노로 거칠게 말을 쏟아냈다. 민재의 용기와 증거는 지역 사회를 움직였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동현과 지혜는 이후로 집 밖에 나서기조차 어려운 신세가 되었다. 며칠 뒤 진행된 최초의 조사에서 민재가 제출한 영상과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다. 경찰은 여순옥의 상처를 의료 기록과 대조했고 지혜와 동현이 나눈 보험금 관련 대화는 음성 분석을 통해 일치성을 인정받았다.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여순옥의 상태를 증언하러 나섰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위로와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눈빛이 그의 가슴을 다독였다. 여순옥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거라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도 드러났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보험금, 수취와 관련된 치밀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오며 모은 돈이 어떻게 가족 내에서 교묘히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소한 폭력들이 어떻게 점점 더 잔혹해졌는지를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족 내 문제라며 눈을 감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재의 작은 용기가 주변을 일깨운 셈이었다. 한편으로 민재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몸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가 가장 큰 치료제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회관에서의 폭로는 끝이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끝까지 갈 것이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법정 첫날, 인천지방법원 안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주민회관에서 영상을 직접 본 이웃들, 언론의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기자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궁금한 구경꾼들까지 모여 법정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여순옥은 검은색 한복 저고리에 흰 장갑을 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얼굴의 멍자국은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왼쪽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였고 곁에 앉은 민재가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재판정 맨 앞 피고석에는 동현과 지혜가 앉아 있었다.
지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노려보았고,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나누던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고 낯선 범죄자의 얼굴로만 보였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USB와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늙으니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검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피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의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의 유죄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변호인은 서둘러 반박했다. 증거 영상은 부분적으로 편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한 생활고로 인한 불화 속에서 나온 말일 뿐 실제 실행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방청석의 시선이 모두 차갑게 꽂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여순옥이 증인석에 섰다. 두 손이 떨려 마이크를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나는 매일 밤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죽이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그동안 혼자 감내해온 고통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눈가를 훔치며 다짐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며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의 공기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건 다 민재가 꾸민 거야. 우리를 모함하려고.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민재에게 달려와 마이크를 내밀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단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기자들의 펜이 분주히 움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학대받던 노모, 손자의 용기로 세상에 드러나다. 제목이 화면에 떠오르자 인천의 작은 가정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여순옥은 TV 화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낮게 속삭였다. 민재야, 네가 내 생명을 지켜줬구나.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굳게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판결이 내려져야 진짜 끝이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공판날,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은 약자를 향한 학대를 멈추라. 가족 안의 폭력은 범죄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 있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여순옥은 한층 야윈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지난번보다 훨씬 단단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피고석에 선 동현과 지혜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혜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다. 저는 단지 순간의 화해, 그런 말을 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크린에 다시금 재생된 영상 속
그녀의 냉혹한 얼굴은 그 변명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의료 기록에 남은 상처, 보험사 서류,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은 한 방향으로 맞춰졌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왔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노리려 했다는 사실. 판사의 질문에 동현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자백은 법정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한숨과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윽고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피고인 지혜 징역 7년, 피고인 동현 징역 5년.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은 술렁였다. 일부는 너무 가볍다며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순옥은 휠체어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짓눌렀던 공포와 수치가 서서히 흩어져 가는 듯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자 민재는 짧게 말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든 약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곧 기사 제목으로 뽑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순옥은 석양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구나. 민재는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우리 둘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병실 창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며 인천 앞바다를 물들였다. 지난 세월의 고통은 여전히 몸과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희망이라는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이웃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작은 소음이 들리면 서로 문을 열고 확인했고 독거노인을 위해 반찬을 나누어 주는 손길이 늘어났다. 공동체의 의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리라.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책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여순옥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태도였다. 과거에는 그저 수군거리며 지나쳤던 이웃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었고 반찬이나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곁을 지켰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창문을 열어주고 겨울철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주기도 했다. 여순옥은 그 손길들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민재 역시 많이 달라졌다. 그는 학교에서 조용한 학생으로만 남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약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게 꺼낸 이야기였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게 아문 것은 아니었다. 밤마다 여순옥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자 앞에서조차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재는 조용히 곁을 지켰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 말은 매번 같은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여순옥의 가슴을 조금씩 덮어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 여순옥은 조용히 뒤쪽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대신 또렷하게 강조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순옥의 눈가가 젖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막아야 할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용기를 내 손을 들어 질문했다. 저 같은 사람도 늦지 않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고 이웃들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으며 그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다. 민재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되겠다. 할머니와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긴 겨울 같은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여순옥은 새 보금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랐고 베란다 화분에는 작은 봉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집안을 채운 건 더 이상 욕설과 위협이 아니라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었다. 민재는 학교에서 더욱 바빠졌다. 사건 이후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 용기 있는 손자도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민재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소박한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 선생님은 민재를 학교 대표로 뽑아 청소년 인권 세미나에 참가하게 했다. 세미나에서 마이크를 잡은 민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들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침묵은 폭력을 키우고 행동은 생명을 지킵니다. 짧은 연설이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무렵 여순옥도 다시 사회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낯설어 조심스러웠지만 곧 익숙한 손길이 그녀를 이끌었다. 할머니, 여기 양념 더 드릴게요. 이웃의 따뜻한 말에 여순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이런 자리에 올 줄 몰랐는데 참 고맙네요.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고 동영과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라리 죽어버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여순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고 그럴 때마다 옆방에서 민재가 서둘러 달려왔다. 괜찮아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시간이 흐르며 여순옥의 상처는 조금씩 옅어졌다. 몸의 멍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꽃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하루를 채웠다. 민재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처럼 약자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는 교실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치며 다짐했다. 내가 걸어갈 길은 이제 정해졌다. 그날 저녁 여순옥은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네가 있어 참 다행이다. 너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민재는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앞에는 햇살만 남았어요.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오래 이어진 고통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여순옥과 민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벚꽃이 이미 흩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장면은 먼 과거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길모퉁이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고 동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며 웃음소리를 흩뿌렸다. 여순옥의 눈가에는 가벼운 주름이 더 깊어진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절망만 있지 않았다. 민재는 벤치에 앉아 손안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에 대해 생각했다. 두려움과 슬픔, 분노와 결의가 교차하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어 어둠을 걷어낸 날들까지 모두 그의 안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배웠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용기와 증거, 그리고 이웃의 손길로 나누면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여순옥은 민재에게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구나.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웃으니까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후의 삶은 급작스럽게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회복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찾아왔다. 여순옥은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손재주를 살려 작은 수세미를 떠서 이웃에게 나눠주었고, 민재는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 약자 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회관 옆 작은 카페에서는 정기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 열렸고, 이웃들은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확인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변했다. 이전에는 집안의 일이라며 모른 척하던 이들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었다. 누군가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에게는 함께 병원에 동행해 주었다. 공동체의 작은 변화였지만 그 힘은 컸다. 여순옥은 그런 변화를 느끼며 눈가에 미소를 띄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쌓여 그의 일상은 다시 안전의 그물로 덮였다. 민재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했다. 그는 평소의 꿈이었던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하기로 확신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입시 원서를 작성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앞으로는 법과 제도를 공부해 더 많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사건을 겪으며 그는 누군가의 용기가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작은 기록 하나, 누군가의 고백 하나가 모여 법정과 사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침묵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여순옥의 몸과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다. 악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빈도는 줄었고 어려운 날에는 민재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어 주변을 일깨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역사회는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복지관과 자치센터는 피해,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며 상담 창구를 확충했다. 학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정 내 폭력의 위험성과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작은 도시의 변화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파급되며 공공의식은 조금씩 성숙해갔다. 그러나 민재와 여순옥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다른 이의 고통을 공론화할 때 상처받는 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증거를 공개하는 일과 동시에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심코 던진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이야기의 끝에서 전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노년의 고독과 폭력은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폭력의 가면이 되는 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목격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기록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지원 체계를 연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민재처럼 증거를 모으고 공론화한 행동은 용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정직한 기록과 이웃의 연대가 더해질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어렵지 않다. 문 앞에 들린 이상한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옆집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것,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것 모두가 큰 힘이 된다. 여순옥과 민재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바꾼 작은 불씨로 남아 더 따뜻한 사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에서 겪은 일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울려 퍼졌는지 여러분의 지역 이름이나 간단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용기가 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일은 없을 것이다.